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 30분 명교육학 명중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4부 교육사회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주제는 기능 이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교육사회학의 이제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이 기능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부 교육 사회학입니다. 1장 교육사회학의 기초 1절 교육사회학 개요입니다. 사회학의 성립 이렇게 되어 있죠. 19세기 중엽 꽁트가 이 사회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이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집단의 관계,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 구조의 변동 등을 경험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꽁트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학을 성립을 시켰는데요. 용어를 처음 사용했고, 근데 이제 꽁트를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꽁트는 실증주의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이론이 되겠죠. 철학적 흐름을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이제 지목이 됩니다. 실증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다른 게 아니죠. 실제로 증명한다. 사실을 증명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실증주의 그러면 뭐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냐면 과학적, 그리고 이제 과학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서서 교육 철학, 20세기 후반의 교육 철학에서도 이제 살펴보았지만 실존주의라든가 현상학이라든가 이런 흐름 속에서는 바로 이제 이 실증주의, 과학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비판을 하죠. 자, 교육사회학의 성립입니다. 듀리켐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대표적인 학자고, 이 듀리켐이라고 하는 학자는 도덕 윤리 교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학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교육을 사회적 사실로 규정하고 나오죠? 사실. 이를 객관적 실증적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사회학을 독자적인 학문 영역으로 구축을 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육을 사회화의 과정이다. 소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개인인가? 개인의 발달인가? 아니면 사회에 적응하게끔 만드는 것이 교육인가? 바로 이제 후자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교육이란 새로운 세대의 체계적인 사회화, 즉 비사회적인 존재를 사회적 존재로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사회학의 연구 영역을 보면요, 이렇게 돼요. 교육에 대한 사회적 사실과 그들의 사회적 기능에 관한 연구를 한다. 교육과 사회문화적 변동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를 한다. 세 번째로 교육제도의 여러 유형에 대한 문화적 비교 연구를 한다. 네 번째로 사회제도로서의 학교와 학급에 관한 연구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교육사회학의 개념을 갖다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교육과 사회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하는 학문이다. 사회학적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지식과 연구 방법을 교육 현상의 연구에 응용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교육이란 현상을 사회학적으로 바라보며 학교와 사회의 관계, 사회 내부의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둔다. 파렐루이우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비교적 이 교육사회학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념 균형을 했는데요. 사회학의 과학적 연구 방법에 의해서 교육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다음으로 교육사회학의 이제 고전 이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절이 기능 이론이고요, 2절이 갈등 이론입니다. 양자가 이제 대립을 해 왔어요. 그래서 사회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것이냐, 부정적인 측면으로 볼 것이냐,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기능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펑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펑션. 이 기능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데요. 보통 이제 기능 이론을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구조, 기능주의, 이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큰 구조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앞서서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런 식의 틀이 있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구조라고 하는 거죠. 구조. 이런 구조라고 하는 게 있고 요 안에 세부적으로 펑션, 기능들이 있는 겁니다. 요 구조에는 바로 이 각 요소별로 기능들이 주어져요. 바로 이러한 구조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구성원, 요소 이런 것들이 펑션, 제 기능을 해야지 이 구조라고 하는 게 제대로 이끌어져 나가겠죠. 그런데 바로 이런 어떤 구조와 요소와 그것의 어떤 기능이라고 하는 게 선순환으로 제대로 잘 굴러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능이론, 구조, 기능 이론에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자, 개요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개념. 사회를 유기체에 비유하고 사회의 각 부분이 상의존적으로 전체 사회의 존속을 위해 필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서 생물학에서 이제 이 개념이 나오는데요. 생물학에서 보통 이제 이 기능 이론, 구조 기능주의라고 하는 것은 체제 이론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체제 이론이 비판받는 지점이나 기능 이론이 비판받는 지점이나 거의 같아요. 그래서 체제 이론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항상성이에요. 항상성. 호메오스타시스. 항상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체제, 어떤 구조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이 뭐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사회를 체제, 구조,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지속과 번영을 위하여 질서, 균형, 안정을 추구하죠. 잘 굴러가야 돼요. 구조라고 하는 게, 체제라고 하는 게. 그래서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와 통합을 지향한다.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 요소들이 제대로 기능을 해 주어야 한다. 제대로 기능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능 이론에 있어가지고 주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각 부분은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의존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기능 이론은 이제 교육적 관점. 교육에 대한 기본 가정이 어떻게 되느냐? 거시적 관점이에요. 교육은 이제 사회와 연결죠. 사회라고 하는 큰 틀에서 바라보는 거죠. 교육의 기능, 교육과 사회와의 관계를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교육은 전체 사회의 하위체제로 사회의 존속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서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화. 앞서 이제 뒤집힘이 얘기했었던 사회화. 그리고 사회적 선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구성원들, 능력 있는 구성원들을 선발하고 그들을 통해서 사회의 질서 유지와 통합, 안정, 발전 이런 것들이 바로 교육의 목적이다. 교육 과정은 사회와 문화의 핵심적 내용을 선정해서 조직한 것이다. 그래서 학교는 성숙한 교사가 미성숙한 학생을 가르치는 곳이고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합리적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능 이론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학교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앞서 살펴봤지만 이제 사회화라고 하는 측면하고 선발,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고 그들을 배치하는 것이 바로 학교 교육의 목적이에요. 사회화가 뭐냐? 사회 유지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제 사회화입니다. 그래서 학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지식과 전문적 소양을 중시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함양하고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곳이에요. 자, 선발과 배치, 능력과 기술을 겸비한 사람들을 분류하고 선발하고 업적주의의 사회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이 바로 학교 교육의 목적입니다.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해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원활한 사회 이동의 수단을 제공하지. 뉘르켐은 학교 교육의 사회화 기능을, 파슨스는 사회적 선발 기능으로서의 인력 배치 기능을 보다 강조합니다. 이제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고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차등적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기능이론은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비판의 지점이에요. 이 한계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비판 또는 문제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 한계라고 하는 것은 비판, 문제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회 조직을 기능적으로 보는 거예요. 기능적. 그러니까 너는 뭘 할 수 있어? 너는 어떤 수단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렇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상 유지, 스테이터스 코, 아까 얘기했었던 호메오스타시스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현상을 유지하는 거죠. 옹호하는 이제 보수적 이론이죠. 이제 요게 이제 가장 비판을 많이 받는 부분이에요. 변화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목적론에 빠져 있고, 보편성과 합의성을 과장한다. 바로 이제 이 목적론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목적이겠어요? 사회의 유지 및 번영을 위한 목적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소, 구성원에 수단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요소, 구성원, 사회 구성원들이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능 이론의 전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뉘르켐이 나옵니다. 이론적 특징. 18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급격한 사회변동을 실중주의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서 무지수다 상태, 아노미, 우리 많이 들어봤던 내용입니다. 이 아노미를 극복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겁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정, 정치, 경제, 교육 등 다양한 제도들이 각각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취했지요. 그러면서 교육에 대한 견해를 밝힙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회화입니다. 앞서 봤던 거죠. 교육을 개인의 심리가 아니라 사회적 사실로 파악하고 사회의 하위 체제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요. 학교는 사회의 질서 유지와 통합을 위한 사회화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면서 근대 산업 사회에 적합한 근대적인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도덕적 개인을 통한 도덕적 산업 사회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바로 이제 도덕적 개인을 길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뉘르켐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덕 윤리 교과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유형을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보편적 사회하고 특수 사회화. 바로 보편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회가 요구하는 신체적, 지적, 도덕적 특성을 함양시키는 것이에요. 자, 특수사회화부터 한번 볼게요. 특수사회는 뭐냐면 개인이 속하게 되는 특수환경이 요구하는 신체적, 지적, 도덕적 특성을 함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사회화가 훨씬 더 폭이 넓은 거죠. 한 사회의 공통적 감성과 신념을 새로운 세대에 내면화시킴으로써 그 사회의 특성을 유지하고 구성원들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죠. 전문화된 교육이 증가할수록 사회 전체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편 교육은 필수적이 되므로 교육의 핵심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자, 둘 가운데서 어느 쪽을 강조했겠습니까? 듀리켐은 보편사회화를 강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나오죠. 도덕교육의 강조. 듀리켐은 사회의 중심 이념과 가치를 내면하는 도덕교육을 강조해요. 그래서 교육의 목표는 도덕적 자율성 개발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학교는 가정의 온정적 도덕성과 사회의 엄격한 도덕적 사이를 매개하는 훈육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체벌이나 처벌은 반대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파슨스입니다. 탈거 파슨스. 앞서 봤던 이제 듀리켐도 사회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학자인데 이 탈거 파슨스는 더 중요한 학자입니다. 많이 언급이 되고요. 현대 사회학을 정립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학자입니다. 앞서서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파슨스라고 하는 사람도 천재입니다. 천재. 자, 이론적 특징.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기능상으로 상호 의존적이고 그 체제의 계속적 작용에 적극적으로 공헌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한 체제는 다른 체제에 영향을 주고 체제들은 더 높은 수준의 체제나 더 낮은 체제와 상위 체제와 하위 체제의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한 게 바로 이 사회 체제 이론입니다. 체제 이론. 시스템 시오리. 사실 이 시스템 시오리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제가 이것도 뒤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체제 이론 하나만으로도 사회학은 큰 진전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회체제 이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체제는 자기 유지와 존속을 위한 특정한 기능을 갖다가 이제 수행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AGIL, 아질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고. 그러니까 AGIL 각각이 한 가지씩 기능, 그래서 네 가지 기능을 한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제 요 앞에 적응, 목표 달성, 통합, 유형 유지라고 하는 거에 각 앞에 있는 대문자들을 이렇게 따가지고 바로 요 아질이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볼게요. 학원 416쪽에 교육행정에 거기 이제 조직론이 있거든요. 조직론에 있어가지고 조직의 유형에 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요거 메모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사회체제의 기능 네 가지를 보면 적응 기능, 자원을 확보하고 분배한다. 이제 경제적 조직이라고 하는 의미죠. 회사고. 목표 달성, 체제 목표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목표 성취가 가능하도록 하는 체제의 자원을 동원하는 건데 바로 이제 정치예요. 정치를 갖다가 사회적 자원의 이제 권위적 배분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말이거든요. 바로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부나 정당이 들어가고 통합 기능을 하죠. 인테그레이션. 체제 단위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조정하고 유지하는 겁니다. 바로 이제 사회 조직들인데 법원이나 경찰이 여기에 들어간다. 유형 유지입니다. 그래서 사회 문화의 형태를 유지 존속시키는 기능을 한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바로 이제 문화 조직이고 바로 이제 교육이 이제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사회에 대한 견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회는 사회 요구에 의해 기능적으로 분화된 체제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곳이다. 그러면서 사회 구성원에 의해 공유되는 공동의 가치나 규범, 합의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교육의 역할은 사회와 선발이는데 앞서 이제 얘기를 했지만 선발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좀 더 방점을 뒀죠. 그래서 아동들이 성인이 되어 담당하게 될 역할 수행에 필요한 정신적 자세와 자질을 학습하도록 하고 그래서 적절한 지위에 배치하는 사회적 선발의 기능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드리븐이에요. 이 드리븐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교육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특히나 이제 교육 사회학 같은 경우에는 자주 문제로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드리븐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능주의 관점에서 이 교육의 과제에 대해서, 교육의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적 특징 한번 볼게요. 학교가 가정과 산업 현장, 지역사회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산업사회에 필요한 사회규범을 습득한다. 그러면서 학교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지식과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회규범의 습득이 중요하다. 명시적 교육과정보다는 잠재적 교육과정에 관심을 둔다. 여기 나오죠? 잠재적 교육과정. 이건 이제 이 잠재적 교육과정은 문제로도 나왔었는데, 그래서 사회규범이란 상황별로 구체화된 행동 표준으로서 개인들이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지시하는 원칙, 전제 또는 기대이다. 그러면서 규범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목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의 기본적인 부분이 되는 학교 규범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습득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드리븐이 얘기하고 있는 이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생활 지도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돼요. 보통 이제 생활 지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학문적인 어떤 측면을 보면 교육 심리학하고 연관이 되고 상담 이론, 상담학하고 연관이 되는데, 어찌되었든 학생들이, 아이들이 어떻게 규범을 갖다가 이제 깨닫고 그 규범에 따라 가지고 움직여 나가는지를 갖다가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독특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규범의 내용 보면 독립심, 성취, 보편성, 특수성, 예외 이렇게 얘기하죠. 이아우스, 이아어스 이렇게 되나요? 일부러 말은 만들어내지 맙시다. 어쨌든 외워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독립심, 아이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규범을 습득한다.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되겠죠. 아이들이 그렇게 움직여 준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다음에 성취입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좋은 의도나 노력에 의해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성취 결과에 의해서 평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규범을 습득한다. 이게 이제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결과 지향주의적인 측면으로 가다 보면 아이들이 그래,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 어떻게 됐든 방법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어 라고 오해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좋은 의도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성취 결과와 연결될 수 있도록 사실은 선생님들이 공정성 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잘 만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보편성입니다. 아이들이 학급에서는 동등하게 취급되고 학교의 정해진 규칙에 따르도록 하는 과정에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규범을 배우게 된다. 사실 이제 이게 잘 짜여진, 잘 만들어진 어떤 규범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죠. 예외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고 공정하게 나는 대우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아이들의 확신을 계속해서 갖게 된다라고 한다면 보편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좋은 중요한 의미를 갖겠지만 또 너무 예외가 인정되지 않게 되다 보면 아이들이 숨이 막히겠죠. 숨이 막힐 겁니다. 그 다음에 특수성 예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보편성과 이제 관련되는 규범인데 뭐냐,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개인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예외적인 것이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수성도 교사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를 가질 때만 허용된다는 것을 배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편성과 특수성의 어떤 균형을 찾아가는 것, 그 균형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교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드립은 잘 받으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기능 이론은 이제 주요 이론입니다. 기술 기능 이론, 이제 클라크와 커가 이제 주장한 건데요. 1950년대죠. 한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체제 경쟁이 있어가지고 소련과 자본주의의 어떤 발전을 꾀하면서 나타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산업사회에서 기술의 필요성은 기술의 다양성에 따라 항상 높아진다. 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한 직업은 감소하고 고 수준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고학력 사회라고 하는 것은 고도 산업사회의 결과이고 학교는 산업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장치이다. 직업에 필요한 교육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학교에 머무르게 되고,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사람들은 기술을 계속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높은 기술을. 하지만 한계점은 뭐냐? 산업사회를 향한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불화에 대한 측면을 외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고학력자들이 자신의 학력과 일치하는 직업보다는 낮은 직업에 종사하거나 실업자로 전락하는 과잉 학력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죠. 또 한 가지는 학습 욕구 이론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지적 욕구와 인격 도야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을 받으려 한다. 인간은 질 높은 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에 진학하려 하기 때문에 학교 계획이 확장되고 학력이 상승한다. 학교의 팽창이나 학력 상승은 인구의 증가와 경제 발전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심리학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심리학과 사회학의 어떤 결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근대화 이론입니다. 근대화 이론. 사회의 근대화를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근대적 가치를 가져야 하고, 근대적 가치관은 학교 교육을 통해 길러져야 한다. 그래서 근대적 가치 창출은 인간 계획의 결과이고, 그래서 근대화 기관, 근대적 가치, 근대적 행위, 근대적 사회, 근대적 발전이라는 5가지 변수들 간의 직접적인 인간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지만 근대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서구 중심적인 경향을 나타낸다. 이런 이제 비판을 받습니다. 근대화 이론하고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이제 이 발전 교육론이에요. 근대화 바로 발전. 그래서 그러한 어떤 목표를 향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에요.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의 각 부분이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국가가 교육의 양과 질을 계획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이 경제 발전을 위해 경쟁력 확보, 정치 발전을 위한 정치사회와 사회 발전을 위한 근대적 가치관 함양 등을 담당해야 한다. 위에 이제 근대화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물질적 자원이나 제도보다도 그러한 자원과 제도를 다루는 인적 요소가 중요하고, 따라서 교육이 국가 발전의 중요한 요소이다. 바로 근대화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자본론이에요. 요거는 사실은 이제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능 이론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바라보기 때문에 기능 이론이라고 한다면 보수적이고 좀 그런 이론이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인간 자본론을 제시한 그 대표적인 학자 2사람이 둘 다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경제학을 분석했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인간 자본론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 이론적 토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굉장히 치밀하고 정밀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인간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본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니까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캐피털, 휴먼 캐피털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 학술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이데올로기나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돼요. 학교, 가정, 노동 시장에서 교육이나 훈련, 신체 단련, 경험, 이주 등에 의해 획득되거나 발전된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지식, 기능, 능력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교육에 대한 양적 팽창을 정당화한 이론이다라고 비판을 받는 거죠. 이건 비판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학교 교육을 어떻게 받느냐? 개인에게 지식, 기능 그리고 문제 분석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것이 곧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거를 갖다가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냥 같이 중립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역할을 갖다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자본하고 교육을 어떻게 받느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자본에 대한 투자의 행위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교육을 통해 소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교육을 통한 사회의 경제 발전에 필요한 인적 자본 생성을 강조하는 거죠. 교육이란 미래에 되돌려받을 수 있는 인간 자본에 대한 투자이고 개인의 경제적 성장은 사회와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학교 교육은 정보 처리 능력을 증진시키며 급격한 기술 변화로 인해 새롭게 생겨나는 상황 속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높여줄 수 있다. 인간 자본은 학습은 물론 선발을 통해서도 증대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인간 자본론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경쟁 노동시장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데 노동력의 자유로운 매매에 대한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은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노동시장이 실시한다고 가정하는 거죠. 이제 이런 지점들이 어떤 면에 있어가지고 비판의 대상이 돼요. 왜냐하면 이 뒤에 나오는 이제 이 슐츠라든가 아니면 뭐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신고전 경제학, 우리 이제 사회교과 쪽에서 요 배우는데요. 신고전 경제학의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막시즘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갈등 이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경제적 관점과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을 받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비판의 지점이에요. 어쨌든 인적 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을 인적 자원 개발론이라고 하면서 한참 가르치던 시절이 있었어요. 인간 자본의 경제적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개발 관리하고 학습의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인간과 조직의 성장과 효과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학습에 기반을 둔 개인 개발, 조직 개발, 경력 개발을 통해서 개인, 집단, 조직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 이걸 갖다가 이제 인적 자원 개발이라고 관점에서는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이론가가 슐츠예요. 1961년에 인간 자본의 투자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이제 최초로 인간 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이 개념을 제시를 했죠. 그래서 이 슐츠라고 하는 사람은 1979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천재. 이 사람도 천재입니다. 교육은 개인적인 소비 차원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본재로서 사회에 투자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생산수단의 개념을 확장해서 인간도 하나의 생산수단이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개인에게 고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에는 발전 동력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베커라고 하는 사람도 199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인간 자본이라고 하는 책을 1964년에 썼고, 그래서 물적 자본에 투자하면 미래에 높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듯 교육에 대한 투자도 개인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생산성이나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수준의 교육이나 훈련을 받았는가에 결정된다는 질적 노동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교육과 훈련으로 쌓은 지식, 기술, 창의력은 물적 자본과 같은 생산력이 있고 교육으로 기른 이러한 생산력은 노동소득과 연결된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기능 이론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인간 자본론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이 인간 자본론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능주의 이론에 대한 어떤 비판이기도 합니다. 왜 인간 자본론에 대한 이런 비판이 나왔겠어요? 그만큼 강력하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둘 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대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한 뭐 근대화 이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발전 교육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단 한 번에 얘기했어요. 그거는 서구적인 이론이야. 지금 저개발국가, 개발도상국가에 있어가지고 현실을 갖다가 반영하지 않고 무조건 선진국만 따르라고 한다면 그렇게 돼? 경제 상황이라든가 사회 상황이라든가 정치 상황이라고 하는 게 전혀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너네들이 얘기하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해? 그 말 한마디로 그냥 박살이 나는 이론들이에요. 하지만 인간 자본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 개인에 대한 어떤 투자라고 하는 것이 잘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으니까 그게 저개발 국가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 자본론에 대한 비판들이 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별가설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자, 이 인간 자본론에 대한 비판은 기능이론에 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보울스하고 진트스. 요거는 이제 뒤에 갈등 이론에서 볼 거예요. 학력이란 실질적인 생산성이 아니라 상징적인 지표에 불과하다. 잠재적인 능력에 불과한 학력이라는 막연한 사회적 관행에 의존해서 선별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고용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학력만을 관찰하는 것이고 학력이란 실질적인 생산성의 차이가 아니라 고학력자에 대한 고용주들의 선호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중 노동시장 이론입니다. 듀얼 레이버 마켓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자 이거는 자 라이히라고 하는 사람,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이 1973년도에 주장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보면 교육과 노동시장 간의 관계 그 자체를 갖다가 의문시하는 이론이고요. 노동시장이 단일 노동시장이 아니라 1차 시장 구조와 2차 시장 구조로 분할이 되어 있다. 그래서 1차 시장 구조는 내부 노동시장이고 교육과 훈련을 받고 고용되어 능력에 따라 상위 이동이 가능한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문제가 없겠죠, 이런 건. 2차 시장 구조는 외부 노동시장이에요. 교육과 훈련에 상관없이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2차 시장 구조에 편입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인간 자본론이 적용되기 어렵죠. 1차 시장 구조는 가능하겠죠. 교육 훈련을 받고서는 고용돼가지고 능력에 따라서 상위 이동이 가능하니까. 하지만 개인의 소득 결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분할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뭐가? 2차 시장 구조에서는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은 불완전한 기회 균등의 도구이고 완전한 기회 균등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의 변화와 더불어서 노동시장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자, 세 번째는 과잉 학력 현상이에요. 이건 이제 앞서서도 이제 얘기되었던 내용이죠. 고학력 실업이 나타나고 대졸자가 고졸자의 업무를 담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많이 배우면 그게 고소득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현상들이 벌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급진적 접근, 마르크스의 영향. 공교육이 개인의 생산성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이다. 학교란 규율과 시간 엄수를 가르쳐서 노동자를 길러내는 곳이다. 이런 거죠. 바로 이제 이 급진적 접근에 기반해서 많은 학자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바로 갈등
이론을 대표하는 학자들입니다. 앞에서 봤던 볼서, 진티스 같은 사람. 자, 그래서 기능이론에 대한 일종의 이제 대안으로 신기능이론이 나옵니다. 네오펑셔널리즘.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기존의 사회 체제를 정당화하고 집단 간 갈등의 존재를 부정하는 기능이론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집단 권력 투쟁이나 행위자들 간의 이해관계의 갈등, 그리고 이와 같은 권력 투쟁이나 갈등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기치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신기능이론은 국제화 시대의 교육 현상을 해석하는 유용한 틀을 제공하고 기존의 학교 교육의 문제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학교 교육의 강화를 주장해요. 그래서 사실 뭐 기능이론도 뭐 문제가 있고 갈등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좀 가져오고 어정쩡하죠. 어정쩡해.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겠다라고 하는 건데 교육 팽창을 생태학적 세계 체제의 관점에서 파악하면서 교육 팽창을 국제 경쟁에 대한 각 나라들의 적응 과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교육 개혁을 통해 수월성을 성취하고 교육을 통한 사회개혁과 국가적 발달을 추구해야 된다. 고급 인력의 육성을 강조한다. 근데 이제 비판을 받죠. 갈등 이론이 기능주의 이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 서 있어요. 야, 너 뭐야? 그러면서. 학력 경쟁을 가열화시켜. 기능 이론이 비판을 받는 거죠. 교육을 수단적 기능화시켜. 갈등 이론에서 기능 이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학교 교육을 규격화한다. 결국 너도 학교 교육의 강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갖다가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갖다가 고스란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